그런데 이거를 좀 세련되게 못 풀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이 어떠냐. 자, 대한민국은 뭐라고 욕을 하고 뭐 우리가 많이들 실망을 하지만 종북, 친북, 간첩 같은 집단이 하나 있고 그 집단을 지지하는 그 열성 지지 유권자 그룹이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보 같고 뭐 게을러 터지고 이상한 개소리하고 하지만 덜 간첩스럽고 비교적 뭐 크게 난잡을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 통일을 가지고는 많이 난잡 부리지 않는 국힘을 지지하는 쪽이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열받으면 국힘 찍고 좀 개념 있어 보이면 저쪽 찍는 왔다 갔다 하는 쪽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1대1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삐걱삐걱 하면서 그 체제로 한 20년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중간이 얇아. 완전히 양극화돼 있어요. 이쪽은 완전히 PC 좌파 해체주의고 저쪽은 시오니즘이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굉장히 그 배타적 민족주의 극우 성향이 있는 데거든요. 시온주의고. 맨 마지막 익스트림에 가면. 중간에 이게 확 들어있어. 우리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중간에 한 40%고 양쪽이 한 30%. 그래서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한 4, 5년 주기로. 요번 이제는 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스케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중국 간첩 같은 거, 북한 간첩 같은 건 완전히 벗어나야죠. 이제 여기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가운데가 없이 양쪽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구 1000만인 나라에서 이거 사법개혁 반대한다고 거의 100만 명 튀어나오죠. 거리에. 제가 이거를 세뇌탈출에서 안 다뤘었는데 저는 내용으로 보면 사법개혁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이 이게 이렇다 보니까 완전히 막 극우스럽고 시오니스트적인 걸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밀려간다고요. 실제로 그런 쪽이 많이 하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정치가 지금 10몇 년, 뭐 20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국가 안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없어요. 전부 뭔 얘기하면 전부 국회 불려다니고 쥐어 깨지고 저기는 의원 내각제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런 상태에선. 자, 하마스가 대대적 공격을 할 것 같다. 정보가 있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거냐. 효과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이번은 막는다 그래도 다음번 공격 막는다는 보장이 있냐. 군부도 좀 멍청하게 많이 군기가 빠져 있는데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도 이런 고민들인 거예요. 이게. 참고로요. 모사드랑 하마스는요.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요. 모사드와 하마스는 원래 굉장히 친해요. 관계가. 그래가지고 서로 전화해. 내일 말이에요.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로켓 한 30발 쏠 거예요. 예, 그런 줄 아세요. 10시, 11시는 우리 좀 곤란하고,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로 쏘라니까. 이런 사이에요. 원래 모사드와 하마스가.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자를 다 소탕해서 판을 정리하기 전에는 하마스를 다 문질러 버리기 전에는 하마스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어떤 종류의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였다고 이게. 그래서 이번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 그랬는데 그러한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갑자기 하마스가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모사드가 몰랐다, 놓쳤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정도 인맥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런 대규모 작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알았다. 이거는 무능 실패가 아니라
방치 포기다. 제대로 보고한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겠냐? 그 보고서가 제대로 의사결정자한테 전달이나 되겠냐? 군부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나오겠냐?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차라리 여기서 일 크게 터져갖고 한번 몸살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모사드의 핵심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음모 같은 게 아니라, 음모론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좌절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 지형이,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가 그 정도 돼 있는데 모사드까지 이 지경 몰려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첩보기관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알더라도 교통정리 불가능하죠. 이것도 저거랑 똑같아요. 그 벵가지 사건. 그게 2012년이죠. 2012년. 그 영화 13에서 나오는 거. 벵가지에서 극단적 그 이슬람 테러 조직이 미 대사관 공격한다. 라고 정보 보고 계속 올라갔다고. 누가 그거 문질러 버렸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국무장관. 그래서 제가 힐러리 클린턴 부를 때 벵가지 소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기관이 보고를 올린다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 한 건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이 나온다고 다음번에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 가는 거죠. 어떡하겠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판단해. 예. 저 같았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참 그런 거죠. 예. 자, 그럼 요번에 발작을 했어. 발작의 종말. 네타냐후가 그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9.11이다. 맞는 얘기예요. 당장은 비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끔찍해 보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나쁜 일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뱅크, 하나는 가자 스트립. 네. 웨스트뱅크 쪽이 비슷해요. 인구도 200만, 여기도 한 200~300만 될 거예요. 네, 인구 비슷하고요. 이 가자 스트립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요. 웨스트뱅크는 표면적으로는 파타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물밑에서는 하마스가 굉장히 기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하마스가 몰락할 거다. 예. 그리고 온건 파타가 혹은 파타스러운 데가 웨스트뱅크뿐만 아니라 가자 지역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투닥거리면서 몇 년 끌어야 돼요. 예. 그렇게 돼갈 거다. 왜냐하면 판세가 이게 모든 게 결국 석유가스, 중동 석유가스가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중동 석유가스를 주물럭거리는 걸프 왕가들이 자기 체제 보험 이런 거 고려해서 그 순위 극단주의 쪽에 돈을 주냐 안 주냐. 그다음에 이란이 그 석유가스 그의 그런 그 파워에 편승을 해가지고 세계 정치를 흔들 수 있는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옆에서 그 난잡하게 파는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게임을 펼치는 러시아가 계속 힘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군사 지정학 게임을 펼치는 중국이 힘을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게임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게 변수들이. 근데 이 변수 하나가 전부 다 이 하마스와 같은 순위 극단주의 세력에 불리해요. 지금 상황이. 장기적 추세가. 그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모하메드 빈 살만 MBS 같은 사람이 사우디의 경제를 탈석유 경제성장 모델로 바꿔야 된다라는 정도로까지 나설 정도로 이제 석유가스 에너지라는 것에 절대적 지배권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뭐냐? 저는 이스라엘에서 요번에 이제 해체주의 PC 좌파의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법 개혁 같은 거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이란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추락할 겁니다. 이란이 추락을 하고 이스라엘, 사우디, UAE의 관계가 강화되겠죠. 참고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그 구호기금, 살림살이 특히 가자에 1년에 1조 이상 주죠. 여기 그 EU가 1년에 1조 원 이상 줍니다. EU가. 네, 제일 많이 주는 쪽에 하나인데 그 EU가 우르슬라가 이번에 더 못 주겠다고 끊었어요. 오늘. 이거는 제대로 이제 짜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판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김밥 얘기를 좀 해봐야죠. 네, 김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김밥을 너무 세게 말면 옆구리가 터지죠. 네. 글로벌 군사 지정학 압력이 너무 세지면 취약부가 터집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근사하게 공산주의적 용어로 표현해가지고 역시 우리의 지도자 레닌이셔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있죠. 레닌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제국주의 충돌이 벌어지면 가장 취약한 고리, 위키스트 링크, 가장 취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열강이 박살난다. 그런 말을 했죠. 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김간의 김밥에 김밥만은 아주머니만도 못한 소리예요. 뭐 우리 김간의 김밥만 아주머니 저기 이렇게 뭐 그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김밥 너무 세게 말면요, 네, 옆구리 터집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일종의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질서가 일종의 고온 고압 압력 체인버 상태입니다. 뭐 온도는 한 1000도, 뭐 압력은 말하자면 한 600기압, 700기압. 우리가 지금 1기압인데, 예. 600기압, 700기압 정도죠. 고온 고압. 그럼 이제 이제 분자 구조가 깨지는 상태가 돼요. 저 고온 고압 상태가 되면. 3대 압력을 전 3가지를 보는데요. 의외로 전 소통부터 먼저 꼽습니다. 이거. 예.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게 이제 서방에서는 타락 글로벌리즘, 즉 PC 해체주의, 그 다음에 4대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 그 다음에 역사 해석을 우리 서방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뭐 이런 그 죄책감으로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 역사 말살.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게 별게 없다.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마구 하지 말아라. 가치 중립적인 거야. 뭐 김일성네도 뭐 사람 사는 데지. 가치 말살. 4대 말살이죠. 이러한 그 타락 글로벌리즘이 서방에서는 깨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깨지냐.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를 끌 이유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4대 말살에 대해서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타락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야말로 이 개미소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정치 문화의 변화를 가장 잘 악용 내지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서방에서만 얘가 정치 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냐. 독재국가도 마찬가지죠. 전체주의 끝물들도. 색깔혁명, 컬러 레볼루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죠. 거기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침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글로벌 석유가스 식량 수급 구조가 지금 격변 중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디리스킹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제조업 공급 사슬 구조가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글로벌 테크놀로지 구조, 글로벌 테크놀로지 구조가 조정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너희는 앞으로 첨단 테크놀로지 들어오지 마. 중국 너희는 앞으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제조업 1번지 지위는 못 누려. 이거거든요. 대체 불가능 제조업 1번지 지위 너희 앞으로 못 누려. 자, 이런 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변화 속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는 이게 쌓여갖고 결국은 아까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목에 칼이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석유가스 가지고 세상 흔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무슨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겁도 많이 안 먹고 중동 석유가스에 많이 의존 안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제 그 석유가스기 메인 플레이어 카타르 같은 이런 데들이 순위 극단주의 테러 집단에 대한 돈줄 자꾸 끊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확 가까워져 가니까 이게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밥 옆구리 터질 수 있는 글로벌 이 압력 구조 속에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김밥 옆구리 안 되려면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 예, 관점이죠.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알파의 오메가예요. 인간은 관점의 동물입니다. 이게 니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관점을 가지고 사는 동물이고요. 그 관점을 끊임없이 보다 진실된 것으로 개선해 가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스스로 뽕을 놔가지고 스스로 망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기업이 끊임없이 뭔가 혁신을 일으켜서 몸집을 키워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쪼그라들어 가거나 둘 중에 하나듯이 기업이 지금 상태가 계속 가는 건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 가지냐. 일단 경제는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경제가 힘들고 타격이 있죠. 중국과 깊게 엮여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무지막지한 경쟁 상대가 이제 게임장 바깥으로 사실은 레드 카드 먹고 이제 퇴장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의 무역 상대방이 훨씬 더 다변화되고 우리의 경제 구조가 훨씬 더 고도화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안보도 똑같아요. 북중러가 밀착을 하고 특히 중국이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노골화되지만 그건 위기죠. 기회는 뭐냐? 우리 북한 때문에 이 살벌한 미사일 만들었고요. 북한 때문에 이 살벌한 전투기 만들고 있고요. 북한 때문에 이 살벌한 잠수함, 무인 잠수정 만들고요. 북한 때문에 이 살벌한 전차, 장갑차 만들고요. 북한 때문에 살벌한 한국형 군사 네트워크 링크 K 만들고요. 북한 때문에 살벌한 MD 만들고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북한 때문에 한미일 삼각체제 했고요. 북한 때문에 일본이랑 손잡고 있어요. 북한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하고 있고요. 북한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동맹이 됐네요. 한국 건드리면 미국한테 핵으로 맞네요, 이젠. 이게 다 뭐예요? 명분은 대북인데 실제는 대중대북, 중국을 같이 노리는 거죠.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깨싸움을 이렇게 서로 붙을 만한 그런 상호 공멸 독침적인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서야 우리 주권을 방어하고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고 그리고 북한 자유화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을 이제 반중 최전선으로 끌어냈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매맞냐고 우리만. 일본도 같이 매맞아야지. 일본은 중국이랑 관계 좋았어요. 러시아랑도 관계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그게 이제 오키나와 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은 오키나와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은 그게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돼서 군세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셀프 디펜스가 된다고요. 자위대가 SDF가 동원이 돼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 이제 중국 뭐 하는 거야? 막 북한에 지금 핵미사일 줘갖고 우리 영토를 공격해. 물론 미군이 있는 데지만 너 그 미군이 있는데 그래 우리 영토 오키나와 사세보 요코스카 다 공격하겠다는 게 너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몇 개인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지.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미제 무기 왕창 사고 그 다음에 자기 무기도 좀 개발하는데 자기 무기의 핵심 부품 예를 들어서 GPS 그건 미국 의존형이잖아. 매일 미국한테 코드 바꿔야 되잖아. 미군 GPS 그런 거 심어갖고 미군 무기 일본 무기 만드는데 미국 의존형 일본 무기 오케이.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너희가 우리 못 공격하니까 한국. 미국 무기 오케이.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너희 한국 못 공격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진짜 그건
모르고 하면 불쌍한 무식쟁이고요. 알고 하면 악랄한 중국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죠.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과 살떨리는 어깨 싸움을 벌릴 각오를 하고 북한 자유화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담론, 국력 강화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거 하마스 이 살벌한 판 보면서 국힘한테는 이런 말 하고 싶죠. 자네들 공부 좀 하고 고민 좀 하고 살자. 형이 말할 때 좀 그렇게 좀 입장 좀 바꿔라.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한테는 해방 공간에 우리가 빨치산한테 뿌렸던 이렇게 저거가 있어요. 삐라. 예, 그 전단지 거기 보면 예, 그런 게 적힌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반란 동포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